개장 전 75분 오늘 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일 마켓 무버 정리해보기 전에 어제 코스피 연고점 경신으로 이어진 주요 뉴스 중 하나 헤드라인 통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무역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 대통령 권한 넘은 위법입니다. 자, 어제 머니플러스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이죠. 미국의 국제무역법원 CIT가 트럼프 관세 제동을 걸었습니다. 판결 내용을 좀 짚어보면요.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는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좀 쉽게 풀어보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것과는 달리 무역 적자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본 건데요.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되고 있는 관세는 펜타닐 관세, 그리고 보편 관세 10%와 국가별 상호관세 7월에 발효될 예정이죠. 상호관세입니다. 자, 이미 발효된 관세와 관련해서는 10일 내에 취소하라는 명령까지 덧붙였죠. 백악관 이번 판결에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절차는 더욱더 길어졌는데요. 소송은 항소법원으로 넘어갔고요. 여기서 최대 6개월, 그리고 이후 대법원에서도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즉, 최종 판결은 내년 중반을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 대법원에서도 위법 판결이 나온다면 공화당은 의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판결에서도 무역법원의 판결이 인용되느냐 아니냐, 그리고 트럼프 관세 최종적으로 제동이 걸리느냐, 이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로이터는요, 상급법원은 주로 만장일치 판결을 뒤집기를 주저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번 무역법원의 판결은요, 3명의 판사의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었고, 이 중 2명은 공화당 행정부 당시 임명된 판사임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분석입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요, 트럼프 관세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건 맞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대안으로 관세를 강행할 것이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국내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관세 정책 자체의 근거가 흔들린 만큼 관세 관련 최악의 시나리오는 정점을 이미 통과했다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최대한 빨리 국가들과 협상에 나서려 했던 트럼프의 계획에는 제동이 걸렸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자, 여기까지가 어제의 반응 그리고 분석이라면 오늘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도 체크해봐야겠죠. 새벽에는 다시 정책 불확실성이 불거졌습니다. 항소법원의 판결, 그리고 간밤 월가에서 거론된 트럼프에 대한 후보들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법원 관련된 소식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시시각각 쏟아지는 미국 관세 헤드라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장 마감 기준 1시간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미국 항소법원 항소심 판결 때까지 트럼프의 관세를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제 무역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수용한 건데요. 결국 10일 내로 펜타닐 관세, 상호 관세 등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무역법원의 내용을 뒤집은 거고요. 미국 정부에게 6월 9일까지 답변서를 요구했다고 하니 이때까지 나올 정부의 답변서에 담길 내용,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관세 부과의 근거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가운데 월가에서는요, 앞서 전해드린 골드만삭스의 분석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대안을 찾을 거란 우려감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고문인 피터 나바로 역시 바뀐 건 없고 다른 수단이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죠.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건 크게 3가지로 무역법 내 세부 조항을 활용하는 겁니다. 섹션 232는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상무부의 조사 후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철강, 자동차 등 품목 관세 근거 조항이고요. 어제 무역법원의 판결에 품목 관세는 포함이 되지 않았죠. 법적 정당성이 상당히 높아 월가에서는 유력 대안 중 하나로 보고 있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섹션 122는요,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시적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베스트는 아니나 시간은 벌 수 있겠고요. 이후에는 연장을 위해서 의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301조는요, 일종의 보복 관세로 이 역시 조사에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활용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전반적으로 입법부 대 행정부, 그리고 행정부 대 사법부의 다툼이 부각되고 있고, 이는 정책 불확실성 고조로 이어지고 있죠. 자, 이는 결국 지수 차원의 고민으로도 이어집니다.
어제 우리 시장 강했습니다. 코스피는 연고점을 경신했죠. 그간 강했다 보니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는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무역 불확실성에 힘이 빠졌던 만큼 오늘 우리 시장 관세 관련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났지만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쉬어가지는 않을지, 그렇다면 종목 장세는 더 짙어지지 않을지 개장 후에 함께 체크해 보시죠.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어제 나온 공시 함께 살펴보시죠. AKC는 3,10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추진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교환사채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후 보유한 채권을 발행사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죠. 올해 1분기 말 기준 SKC 부채 비율은 208%로 지속된 적자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교환사채 발행 대상은 사모펀드 두 곳이고요. 30년 만기 연구채의 교환가액은 주당 10만 3,842억 원, 그리고 112% 수준입니다. 자사주 298만여 주, 총 3,100억 원 규모고요. 이는 발행 주식 수의 7.88%에 해당합니다. 한국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 미국법인에 3,711억 원을 투자합니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미국 현지 IB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인데요. 이번에 투자받은 법인은 미국투자은행 전담법인입니다. 유상증자 규모는 보통주 270주로 주당 13억 7,460만 원이고요. 총 주달 규모는 총 3,711억 원이 됩니다. 어제 한국금융지주는 애프터마켓에서 9.26% 상승했네요. 지금까지 장마감호 공시 안혜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나온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첫 번째 공시 SKC 공시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사주를 활용해서 3,10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목적은 재무 건전성 강화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년 만기입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0%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교환사채를 계속 보유하면 수익 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해야 결국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98만 주 7.88%를 10만 3,842원에 할증받아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거의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채를 발행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채 발행에 대한 요인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어차피 자본으로 인식을 해서 1분기에 부채 비율 208%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낮출 수 있는 요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한 조건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C 자회사 앱솔릭스가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투자를 지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지아 공장 1공장을 건설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시제품을 어느 정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2공장 건설 준비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원활하게 좀 진행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3년에 반도체 회사, 소켓 회사죠. ISC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에 있어서도 좀 추가적인 재원을 좀 마련하려고 준비를 했다. 그래서 인수 합병 추가적인 것도 좀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반도체 관련된 유리기판 쪽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기판 쪽이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이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실리콘 대비해 봤을 때 가격 그리고 수율, 양산 얼마만큼 좀 진행이 되는지 이거 세 가지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 공시 관련된 부분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좀 주가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는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SKC 공시 함께 짚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애프터마켓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신 주목하고 계시네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무려 7.5%나 상승했어요. 네. 화신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 업체죠.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가장 최근에 관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았었던 섹터가 역시
자동차 관련 섹터입니다. 근데 어제는 이제 미국 연방법원에서 트럼프의 이제 대통령의 상호 관세 관련된 이 관세를 발효 제동을 걸었죠. 하지만 오늘 나온 또 뉴스가 관세 관련된 그 항소 법원에서 항소 심리기간 관세 유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좀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나 관련된 종목들로 연계가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주된 요인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PBR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뒤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대선 관련된 정책 공약이 결국에는 지배 구조 개선과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많이 리레이팅을 해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뭐 여야 누가 후보가 되든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동사 역시나 0.57배 정도밖에 PBR이 낮기 때문에 역시 자산 가치 대비해 봤을 때도 시가총액이 상당히 저평가의 매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동사는 이제 신공장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 조지아 공장과 그리고 인도의 푸네 공장이 25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이슈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북 영천의 작년 3분기부터 배터리팩 관련된 신규 사업에 대한 수주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세 관련된 영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6월 12일 날 이제 사이버 택시, 로봇 택시가 테슬라 쪽에서 발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주가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어떻게 이 자율주행 관련돼서 대응을 하는지를 좀 염두해서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8시 프리마켓 개장 이후에 자동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전일장 가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체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증권주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어제 저녁 6시에 첫날 투표가 마감됐는데 투표율이 역대 가장 높은 19.58%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에 다시금 여야 후보들이 나란히 증시 부양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점이 부각되며 섹터 내에서 동전주인 상상인 증권은 상한가 터치했고요. 미래에셋증권이 23%대, 유진투자증권이 16%대 강세 보였습니다. 관련해 증권가에서도 증권주에 대해 우호적인 의견을 쏟아냈는데요. NH투자증권은 집권 초기 정부는 대체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제시했고 증권업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고 언급했고요. 한화투자증권은 꾸준한 주주 환원 확대로 하반기 코스피는 2,500선에서 강한 지지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로 0.25%포인트 인하한 점도 증권주 랠리에 힘을 보탰는데요. 오늘도 강한 시세 분출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코로나19 관련주 소식입니다. 전일장 코로나19 sek터 지금 보시면 1.77% 강세 보였는데요. 섹터 내에서는 대웅이 상한가 터치했고요. 국전약품이 18%대, 신풍제약은 9%대 강세 보였습니다. 대만의 질병관리청이 앞으로 2개월여간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달 말부터 7월 초 사이에 환자가 최고 정점인 2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설명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우리나라의 상황은 아직 안정적이지만요. 지난주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이 8.6%로 전주 대비 5.8%포인트 상승하며 여름철 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조차 재유행한다면 관련 섹터가 다시금 랠리를 펼칠 수 있으니 동향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이슈픽 두 가지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짚어봤고요. 하나씩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사전투표가 어제와 오늘 이틀간 진행 중입니다. 두 후보 모두 증시 부양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관련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선 후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대선 후의 향방은 결국엔 이게 법제화가 얼마만큼 빠르게 좀 진행이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만큼 실천을 빨리 하는지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시장에서 이 관련주들이 상승을 많이 했었던 주된 요인은 결국엔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계엄 사태로 인해서 대통령 공석이 됐지만 6월 3일 이후에는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야가 되든 여야 후보 모두 이제 증시 부양책을 공통적으로 의견을 공약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좀 이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장기투자 시 세제 혜택 뭐 이런 공약들을 내세웠고요. 하지만 두 후보 모두 공통적인 의견은 그겁니다. 이 주주 보호 확대와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이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된다라고 보면 여기에 추종하는 금액 자체가 뭐 1경, 2경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커지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역시 지주사, 증권사 그리고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주들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얼마만큼 장기화가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치사율의 문제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맨 처음에 코로나19 19년에 발병이 됐을 때 우리나라 및 글로벌적으로 가장 피해를 크게 입었었던 이유는 진단이나 백신 키트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이 지금 뭐 상당히 속도가 빠르다라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23년에 18만 명, 그리고 24년에 13만 명이었는데 벌써 6월, 7월 이 흐름이 전개되면 20만 명 이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8월 초까지 이 부분들의 그 지속 상승이 된다라고 하면 171만 명까지 증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 섞인 부분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치사율이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좀 낮은 수준인 것 같아요. 뭐 니파 바이러스 같은 그런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무려 75%에 달하는 정도로 상당히 치사율이 높고, 그리고 관련된 백신이라든지 진단 키트도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라고 보면 일시적인 백신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 진단 키트가 부족한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라든지 백신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가능은 하지만 이게 추세를 좀 대응으로 주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로 전환되기에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입사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